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 주재를 했는데 이른바 3대 특검법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한 법무부 인사검증단 없애는 시행령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상화 작업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묵혀왔거나 덮어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빨리 실행을 통해서 털어내자.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질질 끌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는 측면에서는요. 이 내란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은요.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봤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거는 정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서 특검이 신속하게 6개월 안에 모든 어떤 의혹들을 정리하는 것들. 이게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사검증도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에서 해왔던 거고 역대 여야 정부 다 망라해서 민정에서 해왔어요. 했던 거를 다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자리로 복원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뭐 크게 저는 뭐 어떤 비판의 소지는 없다. 그래 봅니다. 저는 뭐 거기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권력형 비리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검찰에서 소환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방송에 나와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권력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뭐 특검으로서 하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훈 대표 있을 때 저도 최고위원이었지만 저희는 이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해소하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당에서 그걸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이런 결과를 빚어냈는데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검증단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앴기 때문에 어딘가 해야 되니까 그냥 법무부로 갔던 거고 만약에 민정수석실이 그 부활을 하면 물론 지난번에도 부활을 하고 나서도 그걸 안 갔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오던 게 있으니까 한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돌리기가 민망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검 관련해서 좀 덧붙이자면 이 세계 특검이긴 하나 사실상 가장 큰 정점에는 김건희 씨가 있을 거예요. 내란 특검도 여러 가지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를 밝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 헌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관에 드러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경찰청장에게 했던 내란의 동기,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부분들이었을 때 12월 3일 날 계엄 발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왜 했을까? 당시가 이제 김건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압박과 특검이 한참 그 이슈가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도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 그다음 최병 이 사건의 의혹도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인데 왜 경로였겠어요? 그것도 민원에 대한 경로였으면 대통령이 민원 넣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제출권대 김건희 씨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세계의 특검이 김건희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서 어떤 역대 영화보다 정말 신박한 시나리오들이 그리고 사실관계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짧게 덧붙이면 이게 내란 특검이 60명이잖아요. 네. 검사가 60명이나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구속이 됐거나 한 20명 정도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특검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대부분 구속을 시킴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그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됐을 때 이 칼날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당사자들은 다 구속됐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아마 내각에서 그 관련자들 한덕수 총리라든가 뭐 최상목 부총리 그다음에 국정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의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갈 것 같고 또 다른 쪽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뭐 사전 교감이 있었거나 그 당일날 무슨 서로 주고받은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줄소환이 이루어지고 무더기로 영장 그 청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특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계속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제 이제 라면값 얘기하면서 비상경제 점검 회의에서 라면값 얘기하면서 또 뭐 실무자들 들어와라, 물가 잡겠다, 뭐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의지도 보여줬고 굉장히 실용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 기념식에 대한 질문이 여당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왔는데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요약을 하면은 이번에는 이재명 시계는 없는 걸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계는 안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어제 이시바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시계가 주목을 받았어요. 이 시계가 보니까 국내 기업의 정가 5만 원대의 국내 제품이라는 건데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또 들어온 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지금 중국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 25분 정도 통화를 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보다 먼저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는 점이 사실 주목을 받았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저는 이제 전화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외교의 정책 방향이 실용 외교로 가치 외교에서 넘어갔다. 예전에는 뭐 자유, 인권, 뭐 어떤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 관계를 맺어왔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요 실용입니다. 실용. 뭐 얘기했듯이 뭐 시계 안 만든다는 부분 필요하면 만들겠죠. 근데 그런 부분 지금 시급한 건 민생이 중요하지 시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한다라는 것이고 이시바 일본 총리나 시진핑 중국 수석과 통화의 순서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양 국가 간의 어떤 구분들도 다 일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 가면서 저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을까 보는데 중요한 방점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가치 외교, 가치 중심적인 실용보다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우리 국익의 중심이 된다면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과 북중로로 VS를 했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한중러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세 3개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인데 그 약간 좀 차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여전히 우리 뭐 이재명 대통령 군기잡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흘 동안이나 통화가 안 되다가 그러니까 뭐 조바심이 막 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통화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뭐 G7에 오시라. 이건 뭐 좋은 얘기고. 그다음에 골프 하자. 뭐 이것도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그때 테러 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다 좋은데 정작 해야 될 한미 공조를 확고히 한다라든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 무역 갈등 같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자라든가 이 큰 그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브리핑에도 없고 더 이상한 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백악관은 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시바 총리하고의 그 전화 연결은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한일 관계의 모든 걸 다 해결하는 키거든요. 국익, 미래, 공존이에요.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것은 야 우리가 서로가 각자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 너도 알지 않냐 나도 알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가자 그리고 이제 공존하자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양 정상이 얘기했던 그대로만 되면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진핑 대통령 주석과 한 얘기는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내용이 나와 봐야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덧붙이면 일본 이시다 총리하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상 실용외교라는 게 일본과 어떤 한국과의 관계가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건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한미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를 섣불리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어떤 내용 자체가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과 한국과의 대화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모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이제 실용적인 판단인 것이죠. 안 그랬으면 그냥 시원하게 우리는 미국 편입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얘기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이제 G7 가잖아요. 초청받아서. 네.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긴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아무튼 순서가 미일 중으로 이루어졌다. 네, 중국
시진핑 수석과의 통화 내용은 지금 속보로 한 줄만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또 올라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시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손목시계가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 한 3만 원 정도 대인데 아예 예약 판매에 들어갔더라고요. 대통령이 착용한 시계 이래가지고 예약 판매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 그냥 이 대통령의 시계를 중소기업한테 맡겨서 그러니까 산업을 살리자 이런 아이디어도 막 제시를 하셨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중소기업에 맡겨서 산업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걸로 도와주면 되죠. 지금 이제 시계 제작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대통령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민생 매번 물가 잡아라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 경제에 마중물을 만들자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뭐 지금 한가롭게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시계가 만들 때 되면 만들겠지 이런 생각 같고요. 차라리 코스피 5천 찍으면 기념으로 그때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기사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이 좀 여기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정치적인 그 상징인데 사실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의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 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기억 안 나세요? 그 뭐 중소기업에서 만든 백이라고 들고 나와서 그게 갑자기 막 뭐 인기를 끌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무슨 에코백을 들고 갔느냐 어쩌네 하지만 솔직히 그분들이 뭐 몰라 이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중소기업을 뭐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지만 그분들의 삶 자체가 그거 들고 다닌다는 것과 진짜로 매치해서 살았느냐라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때 그 청렴한 총리 무슨 잠바를 뭐 10년째 똑같은 옷 잠바를 입고 운동화가 뒤에서 뒤축이 헤어졌다고 그래서 얼마나 대서특필해서 보도했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가족이 몇 조에 달하는 부정부패를 했다고 그것도 무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고 뭐 감정상으로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측면은 있지만 그런데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선전선동에 좀 속아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언론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저 방문한 박홍근 의원이 공개한 수영장 사진 김준일 최고는 보셨나요? 네, 봤죠. 관저에 가셨을 저 나오네요, 화면에. 보셨어요? 이거 실제 시설을 보신 적 아니요, 있어요? 저는 저건 못 봤죠. 저는 그냥 관저에만 들어가서 식당 안에서 식사했고 그 관저 안에는 뭐 선큰 가든이 있어서 약간 거기 이제 수변 같은 게 있긴 한데 저거는 못 봤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강아지 전용 수영장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관계자가 요 얘기를 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외빈 방문 때 야외 행사 시 조경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수경 시설이다. 2023년 가을경에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답방을 앞두고 그의 여름 관저 차담회를 위해서 수경 공간 마련하는 것이고 지금 양옆에 대리석 깔려 있는 게 외빈 방문 야외 행사 때 이제 식사나 차담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다는 건데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관저 관리하는 시설 직원이 가장 잘 알겠죠.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제 곧 밝혀질 것 같고요. 근데 조금 그 외빈들한테 보여주려는 조경치고는 좀 조악하다. 그리고 이게 좀 뭔가 조경용으로 했으면 뭐 좀 조명도 좀 이렇게 밑에다가 해서 야간에도 좀 이렇게 나오게끔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타일이 깔려 있는 거 보면 뭔가 뭐 발을 담그는 장소로 사용했다거나 씻는 뭐 수영장 그런 식으로 좀 활용됐을 추측이 가능한데 저게 이제 그 물 사용량과 관련이 된 하나의 뭐 개수영장 때문에 매번 물을 갈면서 물을 많이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시설인 거는 맞는데 사실관계는 좀 차후에 조속히 그 시설 관리하시는 직원이 확인해서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갑론을박하는 것도 조금은 낯뜨겁다. 네. 진실이 뭔지 모르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거
가정을 놓고서 논박하는 거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뭐 분명하게 거기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 이걸 뭘로 썼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왔을 때 했으면 그 사진들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썼는지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자는 한옥풍인데 네. 저기 또 저기 조형용으로 쓴 거는 좀 이게 또 언밸런스하긴 해요. 언밸런스예요. 한다면 한옥 정자와 어울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둥그렇게 뭐 이렇게 연못이라든지. 연못식으로 해놓는 게 훨씬 더 그 뭐 외빈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멋을 뭐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 좀 그 주변에 뭐가 좀 있는지 모르니까 사진 한 장 보고서 우리가 이거 애매합니다. 얘기하기는 네. 좀 아니, 그래요. 네. 최종권 그 외교부 1차관 지냈던 네. 최종권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는 저기 관저에 그 정자 있는 데가 원래 장독대를 설치했던 곳이래요. 그래서 장독대 놓고 이제 외부 인사들이나 이제 외국 손님들 오면은 이제 한국적인 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독대 설치된 것인데 저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장독대가 설명을.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장독대 그래요. 보고 굉장히 흥미로워했다는 그렇죠.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독 같은 전하더라고요. 거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장문화도 얘기하고 김치도 얘기하고 맞죠. 발효 문화도 예, 얘기하고 예, 하니까 예. 독은 숨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설치돼 있던 곳인데라는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죠. 검찰 퇴직 시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돼서 이게 재산 공개를 피해서 불법으로 일부 재산 은닉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경향신문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오 수석이 사과를 하면서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아내 앞으로 해놨는데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주택이 되다 보니까 대학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게 사달이 난 거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행을 하는데 이런 흠결이 굉장히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얘기죠. 더구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남들의 잘못, 공직자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민정수석 아니에요. 인사검증도 하는 분이고. 이런 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정도로 예를 들면 아예 내가 집이 뭐 두 채인지 세 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다른 내 친구한테 차명으로 맡겨놨다가 나중에 내가 공직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찾아와서 썼다. 이런 범죄,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이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서 본인이 괜찮으니까 남도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 학력 위조라든가 뭐 주민등록 그 이전이라든가 뭐 주택 다 보유자라든가 이런 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이 이런 걸 했는데도 이 사람은 괜찮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뭐 진짜 일꾼이 아니라 가짜 일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그 시험대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임명 전부터 나와요.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고요. 인사라는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논란에서 벗어나서 깔끔하게 되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면 우상호 정무수석처럼 적절한 인사였다 하듯이. 근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전에도 그랬고 되고 나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도 부담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게 뭐 큰 은결이라고 보긴 쉽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이 부분은 이런 사유로 차명으로 됐었던 것이 재산 은닉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이라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되겠으나 사실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다시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뭐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면 일단은 이 검찰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들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죄송하다 그러면 이게 다 해명이 되는 건가요?